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공간 DMZ. 사상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찾아 그곳으로 향한다. (66년의) 시간이 흘러 길고 먼 곳이 되어버린 거리.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으나 민간인들이 출입하기엔 너무나 먼 곳으로 변해버린 금단의 땅. 이곳은 지도에도 표시할 수 없는 미지의 땅이 되어버렸다. 특별한 이유가 없인 출입이 허락되지 않는 군사작전 지역. 중무장은 군인들과 동행해야 하고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공간. DMZ에서 유일하게 철책이 없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DMZ 내에 유일하게 민간인이 거주하고 있는 대성동 마을이다. 실탄으로 중무장한 수색대의 삼엄한 경호 아래 DMZ의 깊숙한 내부로 진입한다. 대성저수지는 북한과의 거리가 2km 이내로 남과 북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면서도 철책이 없이 대치 중인 DMZ다. 저수지 너머에는 남한과 북한에 각각 한 마을씩 두 마을이 있다. 바로 남쪽의 대성동 마을과 북쪽의 기정동 마을이다. 마을 간의 거리는 불과 2.8km에 불과하다. 남쪽에서 갈 수 있는 최북단의 장소에서 걸음을 멈춘다. 이곳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 지금 여기서 이제 고라니 흔적을 발견을 했는데, 고라니가 이 아래쪽에 있는 논에서 이 길을 따라서 이동을 한 다음에 저쪽에 있는 저수지에 지금 물을 먹으러 간 것 같습니다. 발자국 방향이 이쪽으로 나 있는데요. 이 발자국을 살펴보면 이 앞쪽 발가락이 두 개가 모여 있어서 이렇게 뾰족한 총알 모양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앞쪽이 좀 더 깊숙하게 찍혀 있는 것으로 봐서 진행 방향이 이쪽인 것 같습니다. 선명하게 새겨진 고라니의 흔적. 고라니는 이곳이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분단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가려져서 차폐돼서 뭐 적이 보이거나 이런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못 느끼셨을 텐데, 사실 200m면 다 소총 유효 사거리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소총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지대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위험 지역이다. 한반도 면적 전체의 0.5%. 세계 자연유산으로서 DMZ는 국제적인 생태 보호구로 평가된다. 하지만 군사적 대치 상황 때문에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실체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미지의 세계. 그동안 이곳에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이 낙원 같은 장소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고라니다. 고라니는 IUCN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적색 목록에 수록된 멸종위기의 동물이기도 하다. 초지나 평지에 서식하고 있는 고라니에게 이곳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 고라니가 서식하기에 유일한 조건을 고루 갖춘 곳이다. 이렇게 DMZ에서 고라니는 자유롭다. 하지만 어느샌가 우리의 인식 속엔 로드킬의 희생양이자 농민들을 괴롭히는 유해조수로 인식되어 온 고라니. 66년의 시간 동안 고라니는 천덕꾸러기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호랑이, 늑대가 자취를 감춘 지금 한반도 최후의 생존자이자 고유적인 고라니를 통해 DMZ 생태계의 비밀을 알아보기로 했다. DMZ를 상징하는 야생동물로서 고라니는 각광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 평화시대에 DMZ의 자연생태계를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가 주목하고 보존하는 측면에서도 고라니의 가치는 매우 지구적 관점에서 보호해야 될 동물이다 해도 지나침이 없는 그런 동물로 판단이 됩니다. 오랜 시간 이 땅을 누벼온 고라니. 고라니는 우제목 사슴과의 포유류로서 영어로는 워터디어라 불린다. 고라니는 순 우리말이다. 그만큼 한국인에게는 오랫동안 친숙한 동물이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이렇게 흔한 고라니가 사실은 한국과 중국에만 사는 토착종이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고라니는 중국과 한반도에 살고 있는 두 개의 아종으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IUCN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고라니 분포가 중국의 일부 지역과 한반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보호 가치가 있고 좀 희귀한 종에 속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상황만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수가 살고 있고 또 이러한 고라니에 의해서 농경지의 피해나 또 많은 로드킬에 의해서 운전자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 상황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가 살고 있어서 개체군은 좀 인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구상에 사는 고라니의 90%가 한반도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 개체가 중국 양쯔강 남부 지역에 서식하고 있다. 우리는 DMZ 야생동물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DMZ 서부 지역 최북단, 임진강 북쪽 지역에 대한 조사의 시작이다. 고라니 배설물을 통한 유전자 샘플 채취를 시작했다. 앞으로 유전자 샘플 조사를 통한 연구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지난 66년간의 고라니의 삶이 밝혀질 것이다. 이것은 DMZ 야생동물의 생존 비밀을 풀어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DMZ 내부에서 살고 있는 야생동물들의 유전자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전해줄 수 있을까? 외부와 철책선을 통해서 그 DMZ 안의 동물하고 외부와의 교류가 있는지 또 어느 정도 근친 교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 동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DMZ 야생동물의 지표 동물로서 고라니가 좋은 이유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샘플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야생동물의 DNA를 연구하는데 유전자 샘플을 배설물에서 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DNA 연구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 동물의 조직이나 또는 혈액에서 나온 DNA가 제일 좋습니다. 결국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동물을 포획해서 약간의 피를 뽑아내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어려운 일이고 가장 편리하게 DNA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동물의 털, 동물이 남겨둔 털이나 또는 똥에서 DNA를 얻는 것이죠. DMZ에 서식하고 있는 고라니의 흔적을 찾기 위해 DMZ 내부로 들어간다. 이중 철문에 모두 4개의 자물쇠로 굳게 잠겨있던 DMZ 통문을 여는 순간이다. 금단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다. 이곳엔 과연 어떤 야생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우린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DMZ 내부는 철책을 따라 방활한 갈대밭을 이루고 있었다. 물꼬리를 얼어 있으면 이쪽으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물꼬리 있는 데가 있어가지고 결빙이 돼서 그걸 건너는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가다가
물꼬리 있는 데까지인가 물꼬리 건너지 못하고 있는 데까지만 저희가 앞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군부대의 인솔하에 안전한 길을 찾아 따라가는 길. 군인들만이 작전상의 필요에 따라 다니는 수색로. 이 길은 군인들은 작전을 위해 다니고 야생동물들은 먹이토와 쉼터를 오갈 때 사용하는 길이다. 군인과 야생동물이 함께 공유하는 길이다. 길의 끝. 더 이상 갈 수 없는 길. 꽁꽁 얼어붙은 강물들. 임진강을 사이에 둔 남과 북. 이곳이 갈 수 있는 마지막 땅이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보이는 북측 초소. 황량한 벌판. 얼어붙은 땅에 새겨진 야생동물의 생존의 흔적. 고라니가 주로 좋아하는 서식지는 깊은 산속, 또 울창한 산림이 아니라 농경지나 하천, 또 일반 농촌 지역과 같은 숲 가장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시민들, 또 주민들에게 굉장히 눈에 많이 띄게 되고요. DMZ. 그곳에 살고 있는 고라니를 처음 확인하는 순간이다. 이곳 임진강 남쪽에 고라니 배설물을 통한 유전자 샘플 채취에 나선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이 유전자 샘플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게 될까? DMZ 인근에 서식하는 고라니 어떤 개체군의 그 진화적인 계통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집단 간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고라니 종 또는 고라니의 어떤 그 개체군 내에 있어서 유전자 다양성 수준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라니 서식 집단 간에 있어서 개체가 이제 이동을 통해서 이제 집단 간에 원활하게 이제 그 교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임진강을 사이에 둔 남과 북. 그리고 유전자 샘플 채취 작업을 하면서 가장 컸던 궁금증 하나. 그것은 바로 고라니들이 서로 교류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고라니들은 과연 임진강을 건너 서로 소통하고 있었을까? 고라니 개체군은 크게 이제 파주, 그리고 연천과 철원, 그리고 인제 크게 세 가지 개체군으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파주 민통선 지역과 파주 DMZ 지역의 개체군의 유전적 특징이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고요. 파주 인근 고라니의 유전자 분석 결과 파주 민통선 지역과 파주 DMZ 개체군의 유전적 특징이 다르게 나타난 상황. 이것은 임진강의 영향과 DMZ에 있는 철책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임진강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심해서 강수위 변화가 심하다. 고라니가 헤엄치기 좋은 조건이 아니라는 뜻이다. 고라니는 수영은 할 수 있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헤엄치진 않는다. DMZ 안에서도 임진강 아래쪽과 임진강 위쪽에 있는 개체군의 유전적 개체군 특징이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임진강이라는 물리적 장벽과 DMZ 철책의 어떤 물리적인 장벽들에 인해서 개체군 간에 서로 교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렇게 세 지역의 고라니는 자신의 영역을 지키며 살아왔다. 외부에 공개되진 않았지만 파주 지역 DMZ는 고라니의 대규모 서식지로 전해져 오고 있다. 장담반도 들어간 건 2000년도경부터 독수리 월동지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그때 당시는 고라니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었었어요. 뭐 한 20여 마리? 그러다가
한 3, 4년 전부터 고라니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작년에 보니까 한 70여 마리까지 고라니가 거기서 서식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면서 이렇게 쉬어보면은 한 70마리, 작년 같은 경우도 한 70여 마리, 보통 한 4, 50마리가 놀고 있죠, 거기서. 강 건너다 보니까 첫째는 민가도 없고 또 유해조수로 돼 있는 고라니를 잡을 수 있는 첫째는 엽사가 없습니다. 군 작전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라니가 안전하게 서식을 할 수가 있죠. 한꺼번에 무려 70마리까지 서식이 목격되었다는 경기도 파주시 거곡리. 아마도 고라니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을 그곳. 거곡리의 고라니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 임진강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곳.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지금 네 마리, 저쪽엔 한 마리. 총 4마리가 있는데 여기 5마리, 6마리, 지금 6마리, 저쪽에 7마리가 있고 8마리, 9마리. 차를 타고 육안으로 확인하며 숫자를 셀 수 있을 만큼 많은 수다. 현재 거곡리에 서식을 하고 있는 고라니는 오늘 아침 차량을 이용해서 확인했을 때 한 30개체 정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 2008년도에서 9년도 병력이 따단 동선 지역 조사를 할 때 그때도 한 30개체 정도 이상, 30개체나 그 이상이 확인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이제 많이 확인이 되는 걸 보면은 이 DMZ 이내에 있는 거곡리라는 지역이 고라니한테는 이제 소중한 서식지로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군부대에 어렵게 협조를 구해 거곡리 안쪽으로 들어가 보았다. 처음으로 방송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는 지역이다. 한꺼번에 고라니 70마리가 목격된 장소. 이곳에 70마리가 넘는 고라니가 살고 있다면 이것은 국내 최대 고라니 서식처가 될 것이다. 갈대가 무성하게 자란 들판. 고라니의 길을 훌쩍 넘게 자란 갈대숲은 좀처럼 고라니의 형체를 확인시켜주지 않는다. 강 하류 쪽이고 이제 주변으로 습지, 초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고라니 서식처로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사람의 출입이 제한되는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식처로는 좋은데 단지 이제 고라니 어떤 먹이라든가 먹이 자원 부분에서는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고라니가 좋아하는 것은 식물의 어린 순과 풀이다. 갈대나 억새 같은 거친 풀은 선호하지 않는다. 갈대가 무성한 임진강변. 이곳은 풀이 자랄 때마다 군인들의 경계 근무를 위한 시야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제초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복되는 제초 작업으로 식생은 단순해지고 고라니들의 은신처는 사라진다. 고라니들에겐 이런 날은 번거로운 피신의 날이지만 황로 같은 새들에겐 도망다니는 곤충을 쉽게 사냥할 수 있는 동네 잔칫날이다. 가로 5km, 세로 1km의 꽃갈 모양을 하고 있는 거곡리 그곳에 70마리가 넘는 고라니가 살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환경일까? 조사된 개체 수가 약 100여 마리 정도가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굉장히 좁은 약 한 50제곱미터당 한 마리 골 정도 분포하는 골이 되는데 그렇다면
서식 밀도가 너무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하는 것들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생 천국인 줄만 알았던 DMZ. 하지만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숨은 비밀이 있었다. 제한된 공간에서 오는 폐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리스크, 근친 교배의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아예 파주의 남쪽과 북쪽은 지리적인 어떤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어떤 유전적인 구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떤 임진강이라고 하는 그 자연 하천이 고라니의 어떤 이동에 있어서 어떤 이동을 통한 어떤 교배에 장애물로서 근친 교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지만 사실 이 DMZ 지역이 이제 그 지리적인 공간이 제한된 어떤 서식처이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는 이제 유전적으로 유사한 어떤 개체들 간의 이제 교배, 즉 근친 교배죠. 가능성을 이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그렇다면 남북은 언제부터 견고한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었을까? 사실 이전까지는 나무 막대인 목침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계를 구분했었다. 하지만 76년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으로 인해 248km의 휴전선은 철책으로 둘러싸이게 되었다. 이전까지는 72년 7.4 남북 공동선언으로 인해 화해 모드가 조성되며 DMZ에서는 생태조사가 벌어지기도 했었다. 설치류 종류. 그거를 주 위주로 이제 그걸 조사를 하고, 왜 그러냐면은 설치류가 어떤 종류가 얼마만큼 개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피라미드이 형성이 돼요. 그걸 또 포식하는 동물들이 거기 비례해서 또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잡히냐 덜 잡히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대한 개수 대략 짐작이 가는 거지 이제요. 그래서 큰 대형 동물들은 보기가 힘들었고, 솔직히 해서 호랑이, 뭐 표범, 무슨 뭐 저기 늑대, 여우 이런 것들은 좀 보기가 힘들었고, 그 당시 일부 있다고 얘기는 들었지만 원주민한테 얘기는 들었어요. 하지만 단발성으로만 그친 생태조사. 그 이후엔 어떠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렀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곳에 야생동물에 대한 소식이 조금씩 밖으로 전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실시한 DMZ 야생동물의 유전자 분석 결과가 나왔다. 먼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북쪽과 남쪽은 유전적인 차이를 보였다. 그것은 임진강과 DMZ의 철책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리상으로는 가깝지만 강과 철책은 인위적인 장벽으로 작용해 임진강 남과 북의 고라니가 교류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여기에 어느 장소건 서식 밀도가 높아지면 드러나는 문제점이 있다. 고립된 한 지역에 몇 마리의 고라니가 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대규모로 증가한 상태에서는 유전적 건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좁은 면적에 고라니의 수가 많아서 특서식 밀도가 높아지면은 두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집단 전체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제한된 면적 내에서 먹이가 부족함으로써 서식지가 황폐해질 수가 있는데요. 특이한 점이 고라니 같은 경우
좁은 면적 내에서 많은 수가 살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식생이 파괴되는, 서식지가 파괴되는 그런 정도까지의 현상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다시 야생동물의 흔적을 쫓아 떠나온 길. 이번에 찾은 장소는 강원도 인제 지역 DMZ다. 우리가 찾은 장소 중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바람이 이렇게 살짝 불 때마다 꽃향기 냄새하고 우제류의 그런 소똥 냄새를 느낄 때 나는 그런 냄새가 같이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철책선 쪽, 안쪽, 민통선 쪽에는 배설물이 거의 없는데 냄새가 많이 바람을 타고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 DMZ 내에 동물들이 좀 있지 않을까. 철책선 바람을 따라 야생의 내음이 묻어나는 곳. 이것은 북한 쪽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채취가 바람을 통해 전해지는 장소다. 높게 세워진 철책을 사이에 두고 전해지는 야생의 메시지. 과연 이곳에 서식하고 있는 고라니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DMZ 내부로 향하는 발걸음. 군인들의 엄중한 호의를 받으며 고라니의 흔적을 찾아 나선다. 어렵게 발견한 야생의 흔적들. 아직은 신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것이 고라니가 다녀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다. 형태도 색상도 보존 상태가 좋은 편이다. 지금 여기 있는 배설물이 보시면 수분이 많이 함유돼서 약간 딱딱한 똥이 아니라 무른 똥이 나왔는데 잠시 멈춰선 행렬. 이 배설물은 지금 고라니 배설물 같습니다. 지금 배설한 지는 좀 많이 말랐지만 배설물을 분해를 해보면 최근에 배설한 배설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배설물 속에 그 풀 색깔이 녹색 형태로 그대로 아직 보존이 되어 있어서 비가 안 와서 그렇지 이 배설물도 아직 신선한 배설물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제에서 발견된 이제 저희가 그 미토콘드리아 DNA 상에서 이제 모계 유전을 나타내는 계통에서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도 그 인제 지역에만 이제 존재하는 특유한 고유 계통 하나를 이제 관찰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 보존 생물학적 측면에서 이 고라니는 전 세계적인 보호종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주된 서식처, 한반도가 주된 서식처로 알려져 있는데 이 보존 측면에서 사실 그 고유 계통 또는 고유 유전자라고 하면 그 지역에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그 계통이 사라지면은 전 지구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보존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한 고유 유전자가 존재하는 어떤 지역은 우선적으로 어떤 보존을 하는 노력. 강원도 인제 지역에서 발견된 고라니의 유전자 샘플들. 이곳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유전자로 밝혀졌다. 그것은 곧 이곳의 고라니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고유 유전자가 전 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제적으로 멸종위기 동물에 등록된 고라니. 상대적으로 개체수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고라니를 유해 야생동물로 보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고라니를 보호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라니의 개체수가 급감하여 멸종위기동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선 고라니를 수렵동물로 지정하여 사냥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DMZ의 야생의 터를 잡고 있는 고라니. 한반도와 중국 일부에서만 토착화되면서 세계적인 멸종의 위기에 처해 있는 토종 야생동물. 고라니의 서식 환경에 우리나라가 안성맞춤인데다가 고라니의 뛰어난 번식력 때문에 개체수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DMZ라는 공간에서 66년간 살면서 대규모 집단을 형성한 지역들이 보고되고 있다. 뛰어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게 고라니의 특징이고요. 즉 보통 4월에서 6월 사이, 5, 6월 달에 새끼를 낳는데 그때 태어난 새끼가 성장이 빨라서 그해 가을이 되면은 번식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이 됩니다. 특히 그래서 암컷 같은 경우는 올해 5, 6월 달에 태어난 새끼가 다음해 5, 6월이 되면은 바로 또 어린 새끼를 낳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 속도가 빠르고 새끼도 보통 2마리에서 3마리, 4마리까지 낳음으로써 새끼 다른 사슴들에 비해 좀 더 많이 낳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서식지와 개체군이 보존이 될 경우에 개체군이 고라니 서식 수가 다른 사슴들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위기에 놓인 고라니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생태 관광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서식지를 지켜내며 인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편으로의 생태 관광. 인간과 야생이 공존하기 위한 자선책이다. 고라니는 그 종 자체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과 연관해서 생태 관광의 주요한 대상종이거든요. 왜냐하면 희귀한 종이 굉장히 다른 종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생태 관광을 접목을 해서 걔네들의 그 보전과 그리고 이제 관리 쪽의 어떤 노력들을 보인다면 아마 굉장히 중요한 생태 관광의 대상종이 아마 될 것 같고, 대신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기 전에 영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